는 베이지한 머신러닝 모델인데 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non parametric 하면 파라미터가 무한하게 많다. 그런 의미이고요. 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이지안 additive regression trees라고 돼 있는데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게 뭔지 알아보고 이제 어디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다트를 제일 잘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 교수님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게 제일 왼쪽에 있는 게 true 펑션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바트인데 트리를 하나만 사용하는 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이제 트리 200개를 사용하는 바트입니다. 자, 여기서 트리라는 말을 지금 계속 언급을 드렸잖아요. 트리 모델이 머신러닝 모델들 중에서 그 통계적 학습 이론에서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저학년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해를 하면 좋은 게 이제 바트가 뭔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그레션 트리가 뭔지 일단 알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애디티브 했을 때 이 리그레션 트리를 서메이션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수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겠고 이제 베이지안 모델을 어떻게 구현할지 또 생각을 해봐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이론적으로 어떻게 얘가 성능이 나오는지 포스텔 컨트랙션 레이트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겁니다. 네, 바트나 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질문이 true function, 그러니까 estimate 하고자 하는 펑션이 상호작용이 있어요. 프레디터 공간끼리 이제 상호작용이 있어요. 회귀 분석에서 이제 다중 동선성이라고 배우는데 그런 상호작용이 있고 그리고 비선형성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있을 때 굉장히 파라미터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비선형성이 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오버피팅하게 막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학습 시간이 많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얘를 학습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트리 모델의 핵심이고요. 네, 일단 문제부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레디터 공간, X라고 하는 것이 P차원 공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P차원 공간인데 정확히는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0, 1, P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unknown 펑션 F를 estimate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떠한 함수든 될 수 있겠죠.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떠한 데이터든 그렇게 대입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Y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프레디터는 그 기본 가정,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있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 노이즈를 가지는 그런 Y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F라고 하는 것이 리그레션에서 배우는 것처럼 리니어 모델이면 굉장히 좋겠지만 현실 세계 데이터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비선형성도 존재합니다. 근데 비선형성을 이제 포착을 하고자 막 사인 펑션이라든가 그런 여러 스무스한 펑션을 이용해서 에스티메이트 하게 되면 데이터가 너무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드리븐하게 오버피팅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결과가 트리 모델이고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리니어 모델처럼 막 그 여러 파라미터를 추가를 하면서 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머신이 그냥 머신러닝 통해서 자동으로 이런 상호작용, 비선형성을 포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트리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트리 모델이 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나올 건데 그때 가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additive regression tree라고 하는 것은 여러 트리들을 이제 서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서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어, 그 효과들을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왜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는지는 좀 이따 다시 알아보고 이 트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는 그 처음 바트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트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 0일 p 차원의 공간이 있잖아요. 이 스퀘어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공간을 쪼개는 거예요. 파티션을 나누는 거예요. 엑시스 얼라인하게 파티션을 나누고 거기에다가 스텝 사이즈 올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히스토그램이 되겠죠. 히스토그램으로 트루 펑션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나왔던 그림처럼 그 공간을 굉장히 많이 쪼갠 다음에 그거를 스텝 사이즈를 올린 다음에 그거를 에스티메이트 하게 된다면 트루 펑션을 잘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게 트리 모델이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근데 이거를 입력 공간을 0일 p 차원을 하나만 사용하게 된다면 싱글 트리를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고 이제 M개를 사용하게 된다면 M개를 사용해서 average를 하든 summation을 하면 이거는 이제 additive regression tree가 되든 아니면 그 랜덤 포레스트가 되든 그런 여러 가지 모델이 나오는데요. 그럼 중요한 게 이 공간을 어떻게 자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공간을 잘랐으면 이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그게 또 중요하겠죠.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이제 네, true 펑션을 잘 estimate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여러 트리를 사용하는 게 유리한가는 문제인데 그 여러 트리를 사용하는 거를 제가 이 부분에서는 되게 엄밀하지 않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맞다기보다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엄밀하게 맞는데요. 각각의 트리가 이 true 펑션 있잖아요. F0라고 하는 그 true 펑션이 있는데 이 true 펑션이 굉장히 위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거치면 이 하나하나 포착하기가 힘들거든요. 하나의 트리로. 하나의 트리로 하나하나 포착을 하려면 파티션을 무한하게 쪼개야 해요.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학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빠르고 정확하게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을까 하면 이 효과들을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포착을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포착한 트리들 여러 개를 만들어서 서메이션을 하게 된다면 더 잘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트리가 굉장히 작은 부분을 잘 포착을 했고 나머지 부분 에러가 있더라도 다른 트리들이 이 에러를 상쇄를 시켜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바트라고 하는 것은 이 additive regression trees를 베이지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베이지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몇몇 파라미터들을 프라이를 두고 그 추정을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그 파티션을 나누고 스텝 사이즈를 올린다라는 표현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파라미터, 언논 파라미터로 생각을 하고 얘들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게 바로 바트의 접근 방법입니다. 바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MCMC를 하기 때문에 이 credible interval을 구할 수 있잖아요. 프레딕션에 대한 credible interval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실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죠. 리스크 관리라든가 그런 여러 부분에서 그 인터벌을 제공했을 때 얻는 이점들이 크기 때문에 바트가 굉장히 파워풀한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바트의 장점은 이제 트리 모델의 장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상호작용이라든가 비선형성을 그 따로 모델링 없이 포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변수 선택 효과가 있어요. 바트가 그 파티션을 쪼개는 거잖아요. 파티션을 쪼개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 많이 쪼개게 되면 그 방향에 있는 차원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변수 선택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어를 잘 설정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파티션 쪼개지 않도록 오버피팅을 방지한다. 그런 효과가 있고 결과가 해석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크레디블 인터벌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론적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이 트리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모델이기 때문에 그 수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보장이 된 모델들이 많이 없어요. 프리퀀티스트 입장에서 그 트리 모델을 설명한 그런 페이퍼들을 보면 이론적으로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규명한 페이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론적으로 규명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패러다임이 존재해가지고 그 포스텔 컨트랙션 레이트라고 하는 그 피어를 이용해서 얘들의 이론적인 속도를 증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활용 예시는 뭐 이렇게 다양한 사례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막 여러 가지 페이퍼들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범용되는 그 모델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모티베이션을 드리자면 막 빅콘테스트라든가 데이터 컨테스트를 나갔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EDA잖아요. EDA를 하고 나서 떤 변수가 중요할까 생각을 하면 그냥 트리 모델 한번 써보세요. 트리 모델을 하면 그 베리어블이 그 중요도에 따라서 쭉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왜 또 좋냐? 그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데이터가 만약에 변수가 100개, 200개가 된다. 그럼 이것들을 하나하나 EDA 하기도 힘들고 변수 선택도 힘들어요. 그런데 트리 모델을 사용하면 이걸 자동으로 알아서 포착해서 잘 예측을 해주고 또 변수 선택도 잘 해줍니다. 네, 저도 실제로 많이 써먹어 봤고요.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 컨테스트에서 바트를 이용해서 1등 하신 분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극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른 트리 모델들은 이제 뭐 제일 유명한 랜덤 포레스트가 있죠.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여러 트리를 에버리지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 그레디언트 부스팅 트리 같은 경우는 그 로스 관점에서 얘들을 옵티마이제이션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얘는 어 굉장히 파워풀한 게 패러렐 컴퓨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라요. 바트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 안 돼서 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바트 같은 경우는 베이지 프레임으로 인터벌을 제공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보장이 돼 있다. 그래서 그냥 쓰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넘어가고 그럼 이제 트리 모델을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근데 이번 챕터에서는 그 트리 모델을 설명하는 제일 좋은 그림이 있어요. 혹시 디시즌 트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의사결정 나누 하면 이렇게 제일 처음에 루트 노드에서 이 x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x1, x2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c를 기준으로 x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c보다 큰 게 여기 가는 거고 c보다 작은 게 여기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요. 다시 이제 x2를 판단을 해야겠죠. x2를 기준으로 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나눈 결과들이 이렇게 터미널 노드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터미널 노드에 스텝 사이즈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그림으로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x1이라고 치면 c로 기준 나눴죠. 그리고 얘도 c2를 기준 나눴잖아요.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스텝 사이즈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함수를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트리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적인 조건문들, 아까 봤던 이 조건문들이 있잖아요. 규칙적인 반복적인 조건문을 통해서 파티션을 나누고 이 각각의 파티션, 렉탱글에 스텝 사이즈를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UL이라고 하는 게 스텝 사이즈인데 L이라고 하는 R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각각의 파티션이 되는 거고요. UL이라고 하는 것이 그 파티션에서의 스텝 사이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저는 또 트리 모델을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그 리만 적분을 또 말씀을 드리거든요. 리만 적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함수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려가지고 적분값을 구하잖아요.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잖아요. 얘를 n을 무한대로 갔을 때는 여기에 그 컨버지 하기 때문에 리만 적분이 성립한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리만 적분은 적분값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만 그 함수를 추정할 때 스텝 펑션을 이용했을 때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했던 것처럼 UL에 인디케이터에 x가 RL에 들어가는 이걸 서메이션을 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스텝 펑션인데 이 스텝 펑션이 어떠한 메저러블 펑션을 다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어럼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바트가 왜 작동할 수밖에 없는지, 트리 모델 작동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파티션을 나눠서 스텝 사이즈를 올린다. 그런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애덕티브 트리를 잘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이 각각의 파티션들을 나눴죠. 이게 트리 1이고 트리 2인데 얘들을 서메이션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근데 파티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애덕티브 트리를 하게 된다면 싱글 트리를 이용했을 때는 파티션을 굉장히 많이 나눠야 하는데 그 여러 트리를 사용했을 때는 이제 파티션 조금씩만 나눠도 이렇게 싱글 트리가 나눈 것처럼 굉장히 많이 파티션을 나눈 것처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트리 모델의 장점은 네, 그냥 스텝 펑션, 스텝 사이즈만 잘 찾고 파티션만 잘 나누면 어떠한 상호작용이든 그리고 비선형성을 잘 포착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명시적인 모형화 없이 모델링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포착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논파라메트릭 모델의 큰 장점이죠. 그래서 트리 용어라고 해서 나오는데 트리 용어 아까 디시전 트리에서 봤잖아요. 제일 윗단에 있는 시작 노드가 루트 노드라고 하고 인터널 노드 같은 경우에는 더 나뉠 수밖에 없는 노드들 이런 노드들을 인터널 노드라고 하고 리프라고 하는 것은 이 최종적인 노드들 얘네들을 리프 터미널 노드라고 하고요. 뎁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는 뎁스가 2가 되겠죠. 루트에서부터 얼마나 나뉘는지가 뎁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분할 규칙이라고 하는 스플릿 룰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C를 기준으로 나뉘는 것을 바로 분할 규칙이라고 하는 거고 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루트로부터 리프까지의 그 시퀀스를 패스라고 하고 영역, 리전, 렉탱글
파티션. 제가 파티션이란 말을 제일 많이 할 건데 이 파티션은 그냥 렉탱글이거든요. 렉탱글이 뭐냐면 그 엑시스 얼라인하게 A1, AI에 BI에 이거를 이게 바로 렉탱글이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이 렉탱글 그러니까 파티션들이 바로 특정 리프에서 커버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프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텝 사이즈가 되는 거, 리프 개수 L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파티션 개수를 말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티션을 어떻게 좀 엄밀하게 표현할까 보면 X라고 하는 것이 RP가 아니라 0에서 1P라고 했을 때 이 X라고 하는 공간이 여러 파티션들의 유니언으로 표현됩니다. 각각의 파티션은 그냥 almost disjoint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almost disjoint라고 하는 건 경계선 빼고는 다 disjoint한 그런 개념이고 그러한 파티션들이 다 almost disjoint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측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텝 펑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UL이라고 하는 것은 스텝 사이즈가 되고 여기 인디케이터에 X가 RL에 포함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는 RL에 포함됐을 때 UL만큼의 스텝 사이즈를 가진다라는 걸 표현했고 얘들을 서메이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RL에 포함이 되지 않는 X에 대해서는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파티션에 따로 이렇게 스텝 사이즈를 올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UL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트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표본 평균을 사용할 때도 있고 랜덤 제너레이트 넘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바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랜덤하게 제너레이트해서 그거를 채택할지 아니면 포기를 할지 그거를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랜덤 포레스트 같은 아니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트리 모델들은 보통은 표본 평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학습하냐? 그냥 SSE를 구해가지고 얘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끝이 나거든요. 네, 말 그대로 그냥 그 YI 값과 이 스텝 사이즈를 각각의 파티션에 대해서 한 다음에 각각의 트리들을 싹 다 그 파티션에 대해서 서메이션 했을 때 얘들을 미니마이즈하는 그러한 그 스텝 사이즈를 찾아라라고 하는 게 그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얘를 하는 방법은 뭐 탐욕적 분할을 해가지고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거 이제 회귀 트리, 그러니까 리그레션 태스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y는 fx 플러스 엡실론이라고 하는 그 리그레션 태스크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태스크는 이제 분류 태스크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0, 1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바트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이라든가 프로빗 모델을 넣어서 그 확률 값으로 표현을 하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엔트로피나 진위를 이용해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크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바트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틀에 넣어서 y는 뭐 fx가 아니라 그 로지스틱을 사용해서 이걸 확률값, 0일 사이 값을 표현해서 예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라고 하는 것은 네, 파티션을 나눠서 여기에 스텝 사이즈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면 이제 트리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트리를 어떻게 파티션 어떻게 나눌 것이고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일반적인 트리 모델들은 파티션과 스텝 사이즈 올리는 걸 그냥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으로 풀었는데 바트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를 줘가지고 계속해서 샘플링해서 채택하고 기각하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보면 잘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뭐 일반적인 트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피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리를 파티션을 계속 나눴는데 이거를 더 이상 수정할 수 없어요. 베이지안 모델 같은 경우는 트리를 계속해서 변경을 시키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못해요.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냥 그 트리를 수정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가지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파티션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이 파티션을 없앤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리프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버피팅이 되죠. 그럼 오차가 적어지겠지만 분산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정지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뎁스를 얼마만큼 파티션을 자를 것인지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치기라고 하는 방식, 프로닝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네, 이거는 그냥 프리퀀티스트 입장에서 트리 모델을 어떻게 잘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뎁스에 대한 프라이를 줘요. 그냥 깊이가 어느 정도 갈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깊이가 너무 깊어졌으면 이제 더 이상 안 자르는 거죠. 그래서 바트는 그냥 프라이어 하나를 설정해가지고 자동으로 이거를 만들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수식을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이게 계속 이 부분은 계속 쓰이니까 한번 계속 보죠. 그 F 그러니까 estimate 트리 모델이 estimate한 펑션은 이렇게 스텝 펑션, 스텝 사이즈랑 인디케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스텝 펑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RL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almost disjoint한 파티션들이 된다. 이런 부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트로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죠. 네, 바트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트리를 애디티브 하는데 그거를 각각 프라이를 줘서 잘 어떻게 학습을 하는 베이지언 모델이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목요일 날 배우나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를 목요일 날 배우죠. 그거를 아직 안 배우셔가지고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트에서 사용하는 게 백피팅 MCMC라고 하는 그 모델인데 그거를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위딩 깁스라고 하는 MCMC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뜯어서 보겠습니다. 깁스 먼저 하고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아보고 MH 위딩 깁스 알아보고 그리고 백피팅 MCMC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깁스 샘플러는 다들 잘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깁스 샘플러의 핵심은 그 풀 컨디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클로스드 폼으로 포스터럴 디스트리뷰션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디스트리뷰션을부터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유니폼에서부터 확률 값을 하나 제너레이트 해요. 그리고 얘를 인버스 CDF에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디스트리뷰션의 포스테리어에 인버스 CDF에 집어넣게 되면 그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트 되는 거거든요.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깁스 샘플러의 핵심이죠. 근데 깁스 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세타 1부터 세타 K까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깁스 샘플러는 세타 1부터 세타 K까지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T번째 이터레이션이라고 생각했을 때 세타 1의 T 플러스 1은 그 세타 1 제외한 나머지 그 파라미터들의 T번째 이터레이션과 그 나머지 그 데이터들을 기분한 상태로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세타 1부터 세타 K까지 다 하나하나 학습을 하게 된다.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 업데이트를 하면 그 업데이트란 게 다음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깁스 샘플러의 핵심인데요.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위딩 깁스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깁스 샘플러에 문제가 있어요. 그 컨저게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클로스 폼으로 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없으면 샘플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인버스 CDF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 컨저게시가 없으면 당연히 샘플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바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입니다. 네. 어, 근데 포스테리어를 알 수가 없는데, 클로스 폼이 없는데 어떻게 샘플링 할 것인가를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풀어낸 게 MH 알고리즘인데 어떻게 하냐? 간략하게 직관을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값이 세타의 t번째 이터레이션이 있다고 쳐요. 이게 이 직선상에서 요쯤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민 값으로 가지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분포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랜덤 샘플링을 해요. 여기서 채택이 되거나 여기서 채택이 되거나 굉장히 많은 그 프로포설들이 나오겠죠. 랜덤 샘플링하고 이 세타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세타 프라임이 세타 t보다 좋은가 판단해서 채택을 하거나 아니면 세타 t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의 기본인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게 작동할까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아까 세타 t가 있다 했잖아요. 세타 t에서 목표 분포, 제한 분포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샘플링해서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과 세타 t를 비교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 더 그럴듯한 거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는 방법이 그 우도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바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다 보면 결국 우도비도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샘플링이 결국 우리가 타겟한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된 그런 샘플들이 되겠죠.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의 핵심은 이 부분인데요. 그 제가 저번 시간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미니멈에 1이 나오는 거는 그 확률값이 2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미니멈에 2를 해준 거고 여기 있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 Q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대로 보통은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합니다.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제일 만만한 분포이기도 하죠. 제일 만만한 분포이기도 한데 우리가 임의로 그 샘플링 할 때, 그러니까 제한 샘플링, 세타 t가 있을 때, 세타 t를 기준으로 샘플링 했을 때, 이 근방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겠죠. 저 바깥에 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타 t가 만약에 이렇게 뽑혔는데, 그 유니폼에서 뽑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뽑힐 수도 있고, 그 다음엔 여기서 뽑힐 수도 있고, 계속해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 이터레이션 뽑힌 샘플에서 가까운 애들을 뽑아야지 그래도 잘 찾아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은 가우시안 분포인데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타를 민으로 가지고 S 스퀘어를 시그마 값을 분산으로 가지는 그런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지 그 세타를 기준으로 뽑히게 되고 잘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파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파이는 py의 기본 세타의 p 세타 여기에 프로포션을 타거든요. 얘는 결국에는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인데 얘는 뭐 어떻게 보면 세타 프라임의 포스터럴 디스트리뷰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 라이클리후드가 되는데 이 라이클리후드의 비율을 비교하는 거예요. 세타 프라임이 이 라이클리후드가 더 크게 된다면 점점 세타 프라임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세타의 라이클리우드가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세타 프라임의 라이클리우드가 굉장히 커요. 그럼 얘가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계속해서 이터레이트 될수록 새로운 업데이트, 새로운 샘플이 업데이트 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의 핵심인데요. 네. 보통은 이 Q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왜 사용하냐? 가우시안 분포는 네, 대칭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텀이 marginalize out 되거든요. 네, 세타와 세타 프라임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그 약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다. 왜 약분이 되게 하냐? 컴퓨테이션 타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모델링 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컴퓨테이션 타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은 네, 가우시안 분포, 제한 분포,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포설을 가우시안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marginalize out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은 보통 로그 스케일로 합니다. 로그 스케일로 하는 이유는 언더플로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로그 스케일로 하게 된다면 계산이 굉장히 편해요. 그 서메이션만 하면 되니까 편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핵심적인 문제는 언더플로어 때문이거든요. 언더플로어라고 하는 것은 간략하게 말해서 0.0003 곱하기 0.0001 이걸 곱하게 되면 0.000001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메모리상 한계 때문에 얘를 0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프로포설 그 어세턴스 레이트가 0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로그 스케일로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위딩 깁스라고 하는 것을 배워볼 건데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을 세타 1부터 세타 K까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를 업데이트할 때는 세타 1부터 세타 K까지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타라고 하는 것을 세타 1부터 세타 K라고 했을 때 이 파이 세타를 그대로 그냥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각각의 likelihood가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likelihood는 1보다 작죠. 얘를 곱하게 되면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acceptance rate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래서 파라미터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좋게 작동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업데이트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MH 위딩 깁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거는 위딩 깁스라는 말이 나왔듯이 깁스 샘플러처럼 하나하나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네, 세타 1을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하고 MH를 하고 세타 2 MH 이렇게 쭉쭉쭉 반복을 하는 게 바로 MH 위딩 깁스입니다. 그래서 MH 위딩 깁스를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쓰긴 했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MH 위딩 깁스 당연히 깁스도 쓰고 MH도 사용하고 다 할 수 있는데 핵심은 MH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MH 위딩 깁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MH 위딩 깁스는 일단 뭐 깁스 샘플러가 가능한 거는 깁스 샘플러를 활용해요. 왜냐하면 컴퓨테이션 타임이 굉장히 작으니까 그거를 활용하면 되고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프로포설 포스테리어를 코어스 폼으로 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세타 K라고 하는 것이 코어스 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를 어떻게 하냐? 세타 K 기분, 세타 K를 제외한 나머지들 깁스로 이미 뽑아냈겠죠. 깁스로 뽑든 아니면 MH로 뽑든 이미 뽑아낸 것과 데이터를 기분해가지고 얘들을 포스테리어를 구해가지고 그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그 전체 체인이 스테이셔널 디스트리뷰션에 컨버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적인 입증이 돼 있거든요. 물론 저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많이 어려워요, 그게. MCMC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그걸 이론적으로 다 풀어내야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나중에 질문하시면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같이,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MH 위딩 깁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연하죠. 한꺼번에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이 하나하나 업데이트 하다 보면 어, 하나가 잘못 업데이트 되더라도 이게 컨버지 속도도 빨라지겠죠.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세타 1부터 세타 K까지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면 어셉턴스 레이시오가 굉장히 낮은 것도 있는데 하나가 잘못 업데이트 되더라도 이게 잘 포착을 못 하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MH 위딩 깁스를 사용하면 하나하나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그 기각이 되고 이게 잘 업데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스테이션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더 빠르게 컨버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H 위딩 깁스를 알고리즘 형태로 한번 써봤습니다. 네, 초기값 설정을 해야 하는데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할지 다들 궁금하시죠? 그 배운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서포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서포트라고 하는 거는 그 x라고 하는 그 확률 변수가 있으면 얘의 probability가 0보다 큰 값을 가지는 x의 범위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서포트에 맞는 디스트리뷰션, 막 0보다 큰 그런 디스트리뷰션이다라고 한다면 뭐 베타에서도 뽑을 수 있겠고 아니면 그 인피니티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가우시안 쓸 수도 있고 노멀 쓸 수도 있고 그 가우시안 쓸 수도 있고 유니폼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여러 가지 분포에서 그냥 초기값을 뽑아요. 서포트에 맞는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초기값을 뽑아요. 일단 랜덤하게 제너레이트해요. 그게 상관이 없는 게 왜냐하면 결국 계속해서 이 근처에서 업데이트하면서 타겟 디스트리뷰션과 가까운 거를 샘플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초기값을 잘 설정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기값을 잘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컨버지 하기까지 굉장히 작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기값을 잘 설정하라는 말도 있는데 그거를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타연하게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복을 할 거예요. 지금이 T번째 이터레이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T번째 이터레이션이 끝났고 이제 T 플러스 1 이터레이션 할 건데 T 플러스 1 이터레이션에서 먼저 깁스가 가능한 블록들을 싹 다 깁스 샘플러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세타 K번째부터 다 스몰 K부터
캐피털 K까지 다 클로스드 폼이 없는 그런 파라미터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를 이용해서 각각 어셉턴스 레이쇼를 이렇게 구해서 샘플링을 합니다. 어셉턴스 레이쇼에서 그 저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세타 파이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다 업데이트를 했죠. 얘들을 다 넣어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한 분포,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 Q라고 하는 것을 프로포설이라고 하는데 프로포설은 가우시안 분포긴 한데 어떤 분포냐면 이 세타 K라고 얘를 기준으로 세타 KT를 민으로 가지는 가우시안 분포 여기서 세타 프라임 K를 뽑아서 얘를 업데이트할지 기각을 할지 선택을 하는 게 바로 이 알파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세타 KT라고 하는 거 T번째 이터레이션은 세타 K를 뽑았어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얘와 가까운 다른 어떤 샘플을 가져갈 것인지를 확률적으로 판단하게 해준 게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이 나왔잖아요. 뭐 0.7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타 KT라고 하는 것을 채택할지 아니면 세타 K 프라임을 채택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똑같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그 랜덤 확률을 제너레이트해요. 만약 0.7이 나왔는데 얘가 알파가 0.7이 0.8, 0.83이 나왔어요. 그러면 세타 K 프라임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알고리즘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걸 이터레이션만큼 반복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로지스틱 회기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업데이트하는가, MH 위딩 깁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써봤는데 이거는 정규 세션에서 할 일이니까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로포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잖아요. 결국에는 세타 KT로부터 세타 K 프라임을 채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프로포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프로포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당연히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면 왜 좋냐? 그 marginalize out 할 수 있다. 약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칭성 때문에 약분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타임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이전 세타 KT에 가까운 샘플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한다. 두 가지 면에서 얘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가까운 거를 뽑을지를 판단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작동하는 게 분산이죠. S 스퀘어가 바로 이거를 조절하는 파라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S가 많이 작게 된다면 굉장히 가까운 값들만 되고 많이 크면 굉장히 먼 값들만 채택이 되겠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럼 S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일단은 S를 디폴트 값을 뭐 0.1이라든가 여러 가지 값들로 한번 해보고 어셉턴스 레이트를 봅니다. 얘가 0.2에서 0.4가 나오면 잘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0.2에서 0.4가 나오면 네, S를 그대로 두고 좀 수렴 속도가 많이 느리다 하면 S 값을 조금 키우고 수렴이 안 된다 하면 S 값을 좀 줄여봐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면서 익히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제한 분포, 프로포즈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절하면서 잘 해봐야 한다. 물론 스케일, 그러니까 S라고 하는 것을 어댑티브하게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좀 많이 복잡해지고 컴퓨테이션 타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S는 그냥 스스로 컴퓨팅을 해보면서 조절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계속 모델링을 하다 보면 Q를 계속 가우시안만 사용하다 보면 이 Q라고 하는 존재를 잊을 수 있는데 비대칭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어셉턴스 레이시오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점도 유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작동하는가? 디테일드 밸런스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작동한다라고 다들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엄밀하게 공부는 안 해봐가지고 그냥 만족한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서 네, 전 질문하셔도 모르니까 학술부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질문한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깁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MH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깁스는 물론 풀 컨디셔널이 나와가지고 클로스드 폼에서 그냥 제너레이트 하는 거지만 깁스는 결국에는 어셉턴스 레이트, 즉 수락률이 1인 MH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트에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트리 모델에서 중요한 게 파티션을 만들고 스텝 사이즈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파티션 나누는 게 TM, 트리 구조 TM 파라미터와 리프 값, 그러니까 스텝 사이즈 UM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파일을 설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바트에서는 어떻게 할까는 다음 장에서 일단 해보고요. 그리고 혹시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하면서 실제로 컴퓨팅하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제일 마지막 주체. 그러면 하게 된다면 약간 팁들이 있는데요. 그 제가 했던 게 이제 일단은 프로포설 디스트리뷰션의 스케일을 조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로그로 계산하는 거. 로그로 계산 안 해도 되는데 로그로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언더프고 때문에 저는 무조건 로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초기값 영향을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샘플링 했을 때 저희가 하는 게 뭐냐 면 얘들을 전체를 에버리지를 해요. 포스테리얼 민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에버리지 해가지고 얘 값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을 했을 때 초기값이 에러가 많아요. 에러가 많을 때는 그러면 포스테리얼 민이 에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하냐면 버닌이라고 하는 걸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을 t를 막 10,000개를 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저희가 버닌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초기 값이 얼마만큼 날려야 하는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는 방법은 이제 트레이스 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혹시 트레이스 플롯을 들어보셨나요? 네, 트레이스 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샘플링 된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게 초기 값이 여기 설정됐다고 치면 이게 점점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수렴하는 걸 보여주는 트레이스 플롯이 잘 나왔다. 베이지안 사이에서는 네, 트레이스 플롯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값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포스텔의 민에 포함하게 된다면 에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버닌이라고 하고 얘가 막 1000번째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하면 1000개만큼 날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에러가 줄어들겠죠. 버닌 말고도 thin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thin이라고 하는 것은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thin이 만약 1이라고 한다면 얘는 t 플러스 1이랑 t 플러스 3이랑 이렇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건너만 샘플링을 채택하는 게 thin닝이라고 하고, 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얘들을 활용하게 되면 또 이제 좀 더 그림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진단하는 거 ACF, ESF 막 다중 케인, R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를 활용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베이지안들이 사용하는 거는 오직 트레이스 플롯, 이게 예쁘게 잘 나오는가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깁스라고 하는 것은 풀 컨디셔널, 그러니까 클로스 폼이 있는 포스테리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직접 샘플링을 하는 거고, MH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이터레이션의 샘플링 값에서 가까운 거를 제한을 한 다음에 얘를 수락할지 아니면 이전 값을 그대로 가져갈지를 판단을 하는 거고, MH 위딘 깁스는 파라미터를 하나하나 업데이트하는 MH 알고리즘이다. 바트 같은 경우에는 그 파티션이랑 리프 값 얘들을 파일을 둬서 MH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될 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 네. 아, 그렇죠. 근데 그런 질문 할 수 있는데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함수는 어떠한 모델을 갖고 와도 추정할 수 없습니다. 베리에이션이 크면 당연히 X 간의 효과를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건데, 어떠한 모델을 갖고 와도 절대 추정할 수 없어요. 네. 네, 그렇죠. 크레디블 인터벌. 네.
구할 수 있죠. 네,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트 패키지를 사용하면 다 옵션이 나와 있어요. 인터벌을, 뭐 퍼즐의 민, 그리고 퀄타일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설정한 대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혹시 있나요? 답 없으면 쉬었다 할까요? 네.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저희가 한 거는 이제 트리 모델에 대해서 뭔지 배워봤고, 또 MH 위딩 깁스 그런 것들도 알아봤고, 그러면 알고리즘 상에서는 이제 MCMC, 백피팅 MCMC가 좀 남긴 했는데, 이거를 바트를 하다 보면 나올 거니까 이거를 잠시 또 보고, 바트를 한 다음에 바트 알고리즘 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어나이소트로픽 알파 호도 공간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수렴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된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바트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 바트 프라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바트 베이지안 카트라고 하는 트리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 이점과 트리만 하나만 사용했을 때 모델과 그리고 바트처럼 트리를 M개 사용했을 때 모델이 어떻게 다를지, 트리 늘렸을 때 어떤 장점이 생길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잘 알 수가 있겠죠? true 펑션이 이렇게 굉장히 리글리한 그런 펑션이라고 했을 때 얘를 트리를 한 개만 사용했을 때는 파티션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쪼갰겠죠? 이거를 스텝 사이즈 올려서 이렇게 에스티메이트 했고요. 바트는 그 0에서 1 P차원 공간을 M개, 200개, 여긴 트리가 200개, 200개만큼 복제해서 각각 파티션 잘라서 스텝을 올려서 서메이션 한 개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우선 트리 모델, 트리 한 개만 사용했을 때 모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팅은 똑같습니다. xi라고 하는 것이 0에서 1 P차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질문이 들어왔는데 왜 0에서 1 P차원을 사용하느냐? 뭐 이론적으로 전개하기 쉬워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0에서 1 P차원이 아닐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정교화를 하면 됩니다. 네, 마이너스 10만에서 10만이면 정교화 함수를 써가지고 정교화를 하면 됩니다. 바트를 실제로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사용할 때는 알아서 패키지 상에서 잘 해주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되고. 그래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n개만큼 나와 있다라고 한번 세팅을 해보고 단일 트리 t라고 하는 것이 그 l개만큼의 파티션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RL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almost disjoint가 되고 얘를 싹 다 유니언했을 때는 그 X 공간이 된다라고 세팅을 해놓고요. 그러면 단일 트리가 estimated 펑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텝 펑션 형태로 나오는데 여기 있는 텀은 RL에 대해서 인디케이터를 설정을 했고요. 만약 X라고 하는 것이 L번째 파티션에 들어가면 UL만큼의 스텝 사이즈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트는 이제 트리 모델인데 그러면 베이지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를 설정을 하고 관심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사전 분포를 설정을 하고 사후 분포를 구해서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베이지안 핵심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제 트리 구조가 됩니다. 트리 구조랑 그리고 어떤 변수를 분할해야 할지, 어떤 xi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xi를 선택했으면 xik에 대해서 어떤 xik를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지 분할점도 선택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프 값, 스텝 사이즈도 설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델의 노이즈, 시그마 스퀘어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 d라고 하는 변수와 이 분할 변수 p, 그리고 분할점 c, 리프 값, 뭐 ul, 그리고 노이즈, 시그마 스퀘어 5개의 변수를 프라이 설정하고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아까 배웠듯이 이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 감마를 설정함으로써 저번 시간 배웠죠. 가우시안 인버스 감마 컨주게스를 이용해서 그냥 깁스를 이용해서 샘플링 할 거고요. 리프 값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니까 가우시안 컨주게스를 이용해서 깁스로 샘플링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MH 알고리즘 활용해가지고 얘들을 제너레이트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타겟 포스테리어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했던 트리 구조에는 뎁스랑 분할점이랑 분할 변수가 포함되는 개념이고 뮤라고 하는 것은 스텝 사이즈, 시그마 스퀘어 노이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포스테리어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설정을 했고요. 얘는 아까 구했던 대로 비슷하게 나왔죠. 네.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고 포스테리어는 뭐 뮤나 시그마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깁스를 이용했고 나머지 트리 구조에 대한 거는 네, MH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트는 이제 싱글 트리 아까 카트가 이런 형태로 나왔었는데 얘들을 서메이션 하면 돼요. 여기에 그냥 서메이션에 m은 1부터 m까지 추가하면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fx라고 하는 것이 이제 estimated function이 되는 거고 g라고 하는 것이 그 각각의 단일 트리 구조에 대한 그 펑션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바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일단 ULM이라고 하는 것은 그 n번째 트리의 l번째 파티션에 대한 스텝 사이즈가 되고 RLM이라고 하는 것은 n번째 트리의 l번째 파티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들을 그냥 서메이션 두 개를 취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스텝 펑션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프라이어를 저희가 뮤LM에 대해서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했는데 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슈링키지를 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시그마 뮤 스퀘어만 두고 얘를 스퀘어 루트 m을 안 취해줬어요. m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요. 트리의 개수만큼 안 하고 시그마 뮤를 그냥 c 스퀘어만 뒀어요. 아까 카트 같은 경우에는 트리를 한 개만 사용했을 때는. 근데 여기는 이 시그마 스퀘어를 스케일링 해줬죠. 슈링키지를 넣어줬어요. 왜 넣어줬을까요? 서메이션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굉장히 큰 값이 그 트리 개수에 디펜던트 하지 않은 값을 넣어가지고 그냥 컨스턴트 값을 넣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큰 스텝 사이즈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슈링키지 프라이를 넣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슈링키지는 그냥 그 트리 개수에 디펜던트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트리 구조에 대한 프라이어는 이제 뎁스에 대한 프라이거든요. 이 뎁스를 어떻게 했냐면 알파 타임스 1 플러스 t의 그 마이너스 베타 승만큼 했는데 이 알파가 디폴트 값이 아마 0.95가 되고 베타가 1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뎁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노드가 분할될 확률이 낮아지겠죠.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할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네. D 값은 당연히 1보다 큰 값이 되니까요. 분할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분할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트는 어떻게 업데이트하느냐? 바트는 그 애디티브 모델이긴 하지만 각각의 트리 T1부터 TM까지 있다라고 치면 T1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 거 업데이트하고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트가 어떻게 보면 모델링 할 때 간단한 게 이 T1을 아까 말했던 베이지안 카트 모델링을 그대로 사용해서 업데이트하고 그다음 T2 해서 TM까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MH 미링 깁스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지안 그 백피팅 MCMC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백피팅 MCMC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 트리가 M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캐피털 M개만큼의 트리가 있는데 스몰 M번째 트리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당연히 나머지 트리를 고려를 한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잖아요. 나머지 트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쉽게 할 것이냐? 그냥 잔차를 이용하면 돼요. RI라고 하는 것은 그 i번째 observation에 대한 잔차인데 RIM은 n번째 트리의 i번째 observation에 대한 잔차인데 얘는 yi-m을 제한 나머지 트리들의 그 펑션들을 빼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RIM은 결국에는 n번째 트리의 단일 트리에 대한 펑션만 나오고 그리고 그 노이즈 이것만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싱글 트리, 그러니까 베이지안 카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베이지안 백피팅입니다. 그냥 잔차를 이용해가지고 하나하나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베이지안 백피팅 MCMC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보면 좋은 게 어나이소트로픽 알파 호더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나중에 제가 처음에 바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트리 모델 중에서 거의 굉장히 극히 드물게 이론적인 보장을 한 페이퍼가 바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왜 되냐면 베이지안이 뭐 그렇게 패러다임이 있기도 하지만 일단은 가정을 좀 걸어요. 알파 홀더 공간이라고 하는 그 가정을 걸었는데 이게 뭐가 되냐면 여기 나오나? 네. 그 스무스니스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알파 홀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 언아이소트로픽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차원이 x1부터 xp가 있다고 치면 각각 xi에 대해서 다른 스무스니스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f에 대해서 함수 클래스를 좀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론적으로 이제 전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게 지금까지 나온 페이퍼들 중에서 제일 최신에 나온 거는 이제 piecewise heterogeneous 어나이소트로픽 알파 홀더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너무 어렵죠. 어나이소트로픽 알파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차원에 대해서 다른 스무스니스를 가지는데 피스와이즈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각각의 피스 이거는 파티 나눈 게 아니라 각각의 피스에 대해서 다른 스무스니스를 가지고 또 각각의 피스에 대해서 디스컨티뉴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들이 다 디스컨티뉴스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엑시스 얼라인하게 만들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스와이스 헤테로지니어스가 된다. 네, 저희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셔가지고 네, 제일 최신에 나온 그런 바트에 대한 이론적인 논문입니다. 그래서 알파 홀더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냐, 스무스니스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립시츠 컨디션을 들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건데 립시츠 컨디션을 만족을 하면 컨티뉴어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는 다들 아실 거니까 컨티뉴어스가 되고 립시츠가 되면 앱솔루트 컨티뉴어스가 되고 그리고 미분이 가능해지고 거기에 따른 매끄러움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약간 일반화했다라고 보시는 게 알파 홀더 공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 h라고 하는 것이 그 프레디터에서 리얼 넘버로 가는 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hx-hy의 차이 얘가 그 립시츠랑 똑같죠? 그리고 얘가 그 알파 홀더 컨스턴트의 xj-yj가 된다. 여기에다 알파 투 더 j만큼 곱해줬다. 그러니까 립시츠 컨디션에서 이만큼이 추가가 된 거죠. 근데 알파 J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스무스니스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알파가 1보다 크게 된다면 컨티뉴어스를 넘어서 이게 당연히 굉장히 스무스해지고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굉장히 거칠어지겠죠. 네, 위글리해지고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함수가 나온다. 이거를 설정하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다른 스무스니스를 가지더라도 바트가 잘 포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P차원 공간인데 여기서 D라고 한 이유는 네, 실제로 사용되는 변수가 D개일 때도 잘 작동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지금은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그 포스트럴 컨트랙션 레이트 이론에 대해 설명할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네. 컨스턴트는 어떤 식으로 정말 하이퍼 파라미터인가요? 아니면 컨스턴트는 그냥 임의의 컨스턴트라고 설정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이걸 추정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냥 이러한 함수의 종류에 들어간다, 이런 함수 공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뭐 람다라고 하는 것을 뭐 딱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알파. 알파요. 알파라고 하는 건 스무스니스죠. 추정할 게 아니라 이미 F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알파 J라고 하는 언노운 파라미터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스무스니스 레벨을 가지더라도 그 스무스니스 그 매끄러움
파라미터에 어댑티브하게 잘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 증명을 하는 게 그 바트 이론 페이퍼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알파 G는 그냥 언노운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나이소트로픽 알파라고 해가지고 각 차원마다 매끄러움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할모닉 민을 하면 돼요. 할모닉 민 기준으로 그 이론을 전개해낼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좀 더 설명을 드려야 하는 게 이 스무스니스가 결국에는 바트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 알파 1, x1과 x2 2차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알파라고 하는 것이 알파 1이 알파 2라고 하는 것이 알파 1의 2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2배 매끄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매끄럽다라고 하는 거는 덜 잘려도 되는 거예요. 그 엑시스 방향으로 덜 잘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무스니스 그 매끄러움 파라미터에 따라서 바트를 파티션 어떻게 자를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알기로는 알파가 1보다 훨씬 더 산수 함수가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트 페이퍼에서 가정하는 거는 0에서 1 사이에 있는 알파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파티션을 하는 게 스무스니스 달라지는 게 다른 차원에 대해서는 다른 스무스니스를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X1과 X2가 있다고 치면 하나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하나는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나와요. 다른 스무스니스를 가지는 거잖아요. 각각의 차원인 거죠. 네. 차원. 네.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첫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스와이스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했는데 각각 이제 피스별로 다른 매끄러움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포스테리어를 알아봐야 하는데 그 리프 값 갱신은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잖아요. 그러면 컨저게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웨이티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 저번 시간에 다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럼 트리 구조를 갱신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가우시안 해가지고 제한 분포를 설정을 하고 있고요. 얘는 당연히 약분이 사라질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RM 해가지고 베이지안 백피팅 MCMC 해가지고 이 RM이라고 하는 것은 n번째 트리에 대한 그런 구조만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n번째 트리 제한에 대한 프로포설 샘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세턴스 레이트를 기준으로 MCMC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내용만 알면 될 것 같고 이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넣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심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이즈 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버스 감마 컨주게스를 이용해가지고 갱신하게 된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YI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건 노이즈에 대한 부분이고 사전 분포는 뎁스에 대한 사전 분포, 그리고 어떤 변수를 자를지에 대한 사전 분포, 그리고 분할점에 대한 사전 분포, 노이즈에 대한 사전 분포, 리프 사이즈에 대한 스텝 사이즈에 대한 사전 분포 이렇게 두고 포스테리어는 뭐 이런 형태로 나온다.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일 트리를 한 개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트리를 M 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저희가 트리 모델을 설명할 때 그 트리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 단점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파티션이 많이 잘 나야 해서 그 컴퓨테이션 타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오버피팅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똑같이 베이지안 카트가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고요. 바트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트리를 서메이션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잘리는 파티션은 카트보다 작을 수 있다라는 거 실제로 많이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커뮤테이션 상으로. 그래서 실제로 카트보다 바트가 훨씬 빠릅니다. 네, 훨씬 빠른데 각각의 트리가 그 트루 펑션의 미세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포착하고 에러가 있으면 다른 트리들이 상쇄를 해주기 때문에 얘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바트를 쓰는 게 더 이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바트 알고리즘을 그냥 살펴볼 건데 프라이에 대한 설명도 다 끝냈고 MCMC에 대해서 또 다 끝냈으니까 그냥 원 논문에서 어떻게 MCMC를 구성하는지만 알아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깊이 프라이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뎁스가 D일 때 이 알파에 1 플러스 D에 마이너스 베타 승만큼 곱해준 건데 뎁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분할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과적합이 방지된다. 그리고 분할 변수를 어떻게 자를지에 대한 거는 이제 유니폼 프라이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x1 1부터 p까지 차원이 있다라고 친다면 이 어떤 차원을 선택해서 자를지가 고민인 거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을 하게 되면 이 같은 확률, p분의 1 확률로 각각 하나씩 선택돼가지고 잘리게 되겠죠. 이런 프라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디리슐레 프라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 디리슐레 프라이가 뭐냐면 그 베타 디스트리뷰션 혹시 아시나요, 다들? 베타를 고차원에 일반화한 게 디리슐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리슐레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X 입력 공간이 굉장히 스팔스하다. 제가 말하는 스팔스는 막 매트릭스에서 스팔스는 이렇게 쭉 있다가 나머지가 0인 부분들이 0인 컬럼들이 있을 때 스팔스하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스팔스는 X10까지 있다고 치면 10차원이라고 한다면 X1, X2는 Y에 영향을 미치는데 X3부터 10까지는 Y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 그걸 intrinsic sparsity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스팔시티가 있을 때 그럼 X3부터 X10까지 Y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면 이 방향으로 자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X1, X2에 대해서만 잘라야 하잖아요. 그 입력 차원을 선택할 때 유니폼을 사용하면 당연히 X3부터 X10까지 잘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디리슐레 프라이어. 얘는 어댑티브하게 그 X1, X2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f 같은 경우에는 그 가우시안 분포를 사용하는데 그 트리 사이즈에 디펜던트하게 슈링키지한 프라이를 가진다. 왜냐하면 각각의 트리의 영향이 미세해야지 에러 가능성도 적게 되고 그 잘 추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노이즈 프라이는 이제 인버스 감마, 그 거의 모든 모델에서 다 노이즈에 대한 인버스 감마를 취해가지고 컨저게스를 활용하게 되겠죠. 네, 해석하는 부분은 아까 다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잔차 부분은 이제 백피팅 할 때 필요한 건데 아까 또 설명을 다 드렸죠. 네, 이거는 이제 그 마르지널 라이클리후드를 제가 구한 내용들인데 네,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제일 중요한 이제 MCMC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 건데 일단은 초기 T1부터 그러니까 트리 1부터 트리 M까지의 그것들 초기 값을 일단 다 제너럴해요. 그리고 시그마에 대해서 다 제너럴 한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션 시작하는데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트리마다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T1부터 업데이트 하겠죠. T1을 업데이트 할 때 어떻게 하냐? 그 백피팅 MCMC를 통해서 잔차를 이용해서 그 베이지안 카트 알고리즘 활용해서 얘를 일단 먼저 업데이트 트리 구조 T1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스텝 사이즈를 제너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T1부터 TM까지 다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를 업데이트하는 게 바로 바트 MCMC 알고리즘인데요. 네. 다시 자세한 과정을 설명을 드리자면 그 공간이 이렇게 T1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치면 뎁스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만큼 잘렸어요. 그럼 더 자를지 말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잘랐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 스텝 사이즈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셉턴스 레이트도 이렇게 쭉 구해놨는데 이것도 너무 어려워서 네,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바트를 활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파라미터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라미터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돌려봤거든요. 연구를 하면서. 제일 적합한 파라미터가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트리 사이즈는 200개가 디폴트 값이에요. 200개일 때 굉장히 범용적으로 잘 예측을 해내요. 근데 만약 뭔가 MSE가 많이 높게 나온다고 치면 트리 사이즈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한번 추이를 살펴보는 걸 추천하고요. 그래서 200개에서 아마 2000개까지 한번 높여보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트리 사이즈를 높이게 된다면 또 따라오는 게 뎁스가 깊으면 안 돼요. 트리 사이즈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많이 잘리게 된다면 오버피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뎁스 파라미터도 좀 베타를 디폴트가 1인데 얘를 한 2 정도 올려놓고 막 그렇게 보시면 좀 더 성능이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분할 차원 선택은 디폴트가 유니폼인데 저는 보통은 디리슐 레프라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트라고 하는 것이 옵션을 보면 그 variable selection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플리팅을 하면서 어느 차원으로 많이 잘렸는지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잘린 차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Y에 그 입력 공간이 있으면 얘가 많이 잘리면 잘릴수록 Y에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유니폼 프라이를 사용하면 그 영향을 못 미치는 차원에 대해서도 자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리슐레 프라이를 사용해서 이 인트린식 스파시티를 잘 잡게 되면 그 베리어블 셀렉션을 자동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때는 그 디리슐레 프라이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차원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잘 활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바트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먼저 뎁스를 딱 정하고 뎁스 더 자를지 말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 부과를 하고 스텝 사이즈 부과를 하기 전에 그 스플리팅 룰 그러니까 어떤 차원을 자를 것인가 보통은 유니폼 디리슐레 프라이 사용하고 분할점은 유니폼을 통해서 분할점을 잡습니다. XP 그러니까 P 차원을 자른다라고 했을 때 P 차원의 점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유니폼으로 추출을 한 다음에 얘를 유니폼으로 추출된 이 XPI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자르고 얘보다 작은 거를 이렇게 자르고 디스조인트하게 잘라주면 된다. 잘라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트의 이론적인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퍼스트 컨트랙션 레이트라고 하는 피어를 좀 넣어봤는데 어, 좀 덥네요. 에어컨이 꺼져가지고 네, 컨시스턴시는 여러분들 다 그 수리 통계학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weak consistency 해가지고 만약에 세타라고 하는 것이 세타 해시 세타에 convergence in probability 하게 된다면 weak consistency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osterior consistenc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posterior distribution 있어요. 이 posterior distribution이 target true distribution에 얼마나 결국 converge 하는지가 consistency고 contraction rate는 그 사후 분포가 true function에 얼마나 빨리 converge 하는지가 바로 contraction rate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왜 컨트랙션 레이트가 중요하냐? 컨트랙션 레이트가 그 니얼 미니맥스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 추정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수렴 속도가 이론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것은 그런 함수족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수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일단 가정을 좀 넣겠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가정은 아까 했던 가정이랑 똑같고요. 분포에 대한 가정도 뭐 프라이를 그냥 임의로 잘 설정을 했고 임의의 프라이를 설정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사후 분포 포스테리어를 한번 살펴볼 건데 D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있는 세타 헷 말고는 나머지를 넣은 걸 D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 사후 분포는 당연히 DN의 그 포스테리어 타임스 프라이어들 곱해준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가정하에서 저희가 그 컨시스턴시를 할 때 그 수통 2에서 배웠던 대로라면 세타엣이 그 세타로 컨버전스 인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세타 핵과 세타가 다 리얼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차이의 절대값을 사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 임의의 컨스턴트 값, 임의의 파라미터면 그냥 이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만약 density에 관심 있다. density 그 자체에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하거든요. infinite dimension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치면 얘를 거리를 측정할 방법이 필요한데 그거를 찾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헬링거 매트릭이라든가 아니면 그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 베리에이션을 활용한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L2 디스턴스라든가 그런 여러 방법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론 페이퍼에서는 어떤 거를 사용하냐? 그 헬링거 매트릭에 up to constant하게 바운드된 매트릭을 세미 매트릭을 사용합니다. 세미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트릭 가정들 중에서 파스티브니스만 충족을 안 하는 그런 매트릭들을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헬링거 매트릭이 이제 니얼 미니맥스한 그 가정에서의 그 최적의 속도를 찾는데 사용이 되는데 얘 업투 컨스턴트하게 사용되는 매트릭을 사용하게 된다면 세미 매트릭을 사용하게 된다면 좀 더 타이트한 컨버전스 레이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면 돼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하는 태스크에서는 그 임피리컬 엘투놈 이거를 활용합니다. 네, GX 값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임피리컬 엘투놈이 결국에는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n분의 1의 gxi 마이너스 gxi hat 이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활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퍼스널 컨시스턴시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제가 컨버전스 인 프로버빌리티를 설명할 때 얘가 이 그냥 일반적인 L1 놈을 사용했다라고 본다면 얘는 뭐 헬링거 매트릭이라든가 임피리컬 L2 놈을 활용해가지고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하게 되는데 좀 많이 어렵죠. 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F0라고 하는 것과 F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F0라고 하는 것은 true function이고 F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베이지한 어떤 모델을 활용해서 한 추정값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F랑 F0의 디스턴스 얘는 뭐 헬링거가 될 수도 있고 L2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쿠베 라이블러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엡실론 볼 밖에 있는 부분들의 파의 매스 포스테리어 매스가 0으로 수렴한다면 얘는 컨버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이냐? F0라고 하는 것이 이 점에 있어요. F0라고 하는 것이 이 점에 있고 여기에 엡실론 근방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매스가 확률이 여기에 확률이 0이 된다면 당연히 여기 근방에 있는 F는 당연히 여기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컨시스턴트 해진다라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보통의 경우에는 만약 프라이어가 이 F0라고 하는 F의 프라이어가 F0라고 하는 것을 덮고 있다면 컨버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베이즈를 이용할 때 서포트가 그 true 펑션을 담을 수밖에 없게 설정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네. 세리메트릭을 사용할 수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 엡실론보다 큰 거를 쓸 때 음수면 항상 성립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아, 그쵸.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주면 되겠죠. 네. 보통은 절대값을 취해줍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매트릭을 정의할 때 헤딩거 매트릭 절대값을 쓴 걸 매트릭을 쓰면 안 되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론 전개할 때 다 그렇게 하시길래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컨버지 한다라고 했는데 이 컨버지가 확률상 그 컨버전스 인 프로버빌리티 때는 weak consistency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almost sure하게 컨버지하면 strong consistency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정의는 이렇게 제가 쭉 적어드렸는데 almost sure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almost sure 한 상황이 흔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convergence in probability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퍼스널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거는 이 F라고 하는 우리 추정값이 F0 근방 밖에 있는 프라의 매스가 확률값이 0으로 수렴한다면 얘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 컨시스턴시가 있다. 이거를 거꾸로 0으로 수렴한다는 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엡실론 보다 작거나 같은 값, 그러니까 F0에 가까운 엡실론 보를 잡았을 때 얘의 확률값이 결국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1로 수렴한다라는 거와 똑같은 말이죠. 네, 결국에는 추정값의 프라이어가 F0를 덮고 있으면 네,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지안들이 보통 그 서포트를 이제 그 true 파라미터를 담고 있는 서포트를 활용하죠. 가우시안 버퍼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유니폼 같은 non informative 프라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점점 줄여가는데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데이터를 줄여가야 하는데 유니폼을 쓰게 된다면 줄어든 속도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죠. 이거를 알려면 컨트랙션 레이트를 알아야 하는데 컨트랙션 레이트에서 좀 더 시어리 쪽으로 좀 더 파고들면서 알아봐야 하는데 이거는 오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컨트랙션 레이트는 이제 정의에서 보면 이 mn에서 epsilon n, 그 epsilon n의 mn만큼만 추가가 됐죠. 이 epsilon n이라고 하는 것은 0으로 수렴하는 임의의 수열이고요. mn이라고 하는 것은 인피니티로 가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 mn이 인피니티로 가고 epsilon n이 0으로 가는 그 수열인데 mn은 또 이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인피니티로 가는 수열인데 이 epsilon n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0으로 수렴하게 된다면 이 컨트랙션 레이트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컨트랙션 레이트가 왜 중요하냐? 컨시스턴시는 어떤 프라이를 써도 컨시스턴시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프라이어가 그 트루 파라미터를 덮게 된다면 어떤 프라이를 쓰더라도 그 컨시스턴시는 존재하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MCMC를 했을 때 이터레이션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그 컨버지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컨트랙션 레이트 시어리가 좀 중요한 거고요. 베이지안에서. 네. 그래서 수축률이 니얼 미니맥스하게 좋다면 학습 속도가 빠른 거고 그러면 좋은 프라이어가 됐고 좋은 모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예시를 좀 넣어봤는데요. 가우시안 분포에서의 컨트랙션 레이트를 구하는 거를 쭉 넣어봤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한 예시라서 yi라고 하는 것이 세타 0를 민으로 가지고 1을 베리언스를 가지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를 이제 노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세타에 대한 사후 분포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좀 그 세타 핵과 세타 0를 그 차이를 구하게 된다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결국에는 OP의 n의 1 over n 스퀘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퍼스널 컨트랙션 레이트가 n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된다. 이런 내용을 쭉 담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씩 해보면 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랙션 레이트를 저희가 구하는 게 좀 많이 어렵잖아요. 막 그 엡실론 n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해요? 못 구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론이 만들어져 있는 게 조건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만족이 되면 엡실론 n이라고 하는 것이 컨트랙션 레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테스트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테스트는 뭐냐면 이 F0라고 하는 것과 이 근방을 구분할 수 있는 테스트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트릭을 막 디스턴스를 굉장히 이상한 걸 사용하게 된다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테스트가. 그러한 디스턴스를 엄밀히 말하면 디스턴스는 아니지만 디스턴스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프라이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매스는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매스가 어떤 의미냐면 F0를 기준으로 얘 근방에는 프라이어 매스를 갖고 있어야지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아까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시브라고 하는 건데 이 F0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F0의 함수 공간이 있어요. 이 F라고 하는 함수 공간인데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치면 여기에 이미 어떤 파티션을 잡든 얘가 그 엡실론 볼을 잡았을 때 이 엡실론 볼의 개수가 이 덮는 엡실론 볼의 개수가
엑스포넨셜하게 바운드 돼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인데요. 얘는 왜 필요하냐면 그 매스를 설정을 할 때, 매스를 구할 때 얘가 너무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 너무 복잡하게 된다면 컨트랙션 레이트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막 질문을 하시면 네, 대답은 해드리겠지만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턴스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헬링거 매트릭에 up to constant하게 bounded 된 디스턴스를 아무거나 사용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홀더 스페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 홀더 스페이스에서 만약 알파 홀더 스페이스를 그 홀더 컨스턴트가 알파라고 했을 때 이런 함수에 대해서 미니맥스하게 estimate 했을 때 contraction rate가 그 n to the 마이너스 알파바 오버 2 알파바 플러스 p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미니맥스하게 만든 컨트랙션 레이트인데 바트가 좋은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트는 여기에서 로그 n 팩터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성능이 보장이 돼 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정말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했는데 이해하기 많이 힘들었을 거고요. 네. 이거는 네, 그 만약에 AN이 BN이라고 했을 때 AN이 C1 times BN에 C2 times BN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트라고 하는 것이 near minimax하게 굉장히 미니맥스에 가깝게 로그 팩터만 곱해줄 만큼 그 컨트랙션 레이트가 나와서 이론적으로 성능이 보장이 돼 있다. n이 무한대로 갔을 때는 그 미니맥스 레이트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라는 이론적인 보장이 돼 있고요. 물론 바트가 언제나 빠르다는 건 아닙니다. 앞에 있는 컨스턴트가 굉장히 크게 되면 이터레이션을 막 10만 번, 100만 번 해도 컨버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단점을 앓고 있지만 컨트랙션 레이트 시어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단점을 갖고 있지만 n을 무한대로 갔을 때는 그 인피니트 디멘션일 때는 얘가 이론적으로 보장이 돼 있다라는 게 언젠가는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장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바트가 좋다. 여러분 많이 쓰십시오. 그게 제 결론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제가 좀 설명을 많이 잘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네, 어려운 내용이니까 바트를 진짜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컨트랙션 레이트 시어리 자체는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데이터 분석 컨테스트에서는 그냥 바트라고 하는 것이 그 수축률 관점에서 퍼스트를 컨트랙션 레이트 시어리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보장이 돼 있다라는 그런 한 줄 적어 놓으면 좀 약간 팬시하니까 쓰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으면 오늘 세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